11월 중순의 오후 2시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 2층 현관문 앞에서 박정숙 67세은 열쇠를 꺼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마트 비닐봉지 2개가 생각보다 무거웠고 손잡이가 파고드는 손바닥이 따끔거렸지만 그보다 더 신경 쓰이는 건 계단을 오르면서부터 느껴진 묘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답답한 느낌은 쉽게 가시지 않았고 정숙은 한숨을 한번 내쉬고 나서야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공기는 여느 때처럼 고요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낯설었고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남편의 검은색 슬리퍼가 평소보다 조금 비뚤어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편 김철호 70세는 요즘 낮잠을 자주 자는 편이었고 정숙은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슬리퍼를 신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11월 햇살은 약했고 먼지가 햇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니는 모습이 보였으며 TV는 꺼져 있었지만 리모컨이 소파 쿠션 위에 놓여 있는 걸 보니 남편이 조금 전까지 뉴스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아침에 설거지해 놓은 그릇들이 그대로 엎어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남편이 마신 커피 잔 하나가 반쯤 비어 있었으며 잔 옆에는 오래된 안경집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마트 봉지를 식탁에 내려놓고 천천히 냉장고를 열어 두부와 배추를 넣으면서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를 끓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요즘 입맛이 없다고 하면서도 된장찌개만큼은 잘 먹었고 정숙은 마늘을 조금 더 넣어서 구수하게 끓이면 좋아할 거라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는 순간 창밖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서 정숙은 잠시 동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 까마귀가 앉아 있었고 새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다가 다시 한번 울고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정숙은 이상하게 그 장면이 마음에 걸렸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부엌으로 돌아섰고 싱크대 앞에 서서 손을 씻으려다가 문득 우편함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우편함을 열자 광고 전단지 몇 장과 함께 낯선 하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고 봉투 앞면에는 손으로 쓴 정숙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발신일라는 비어 있었고 우표도 붙어 있지 않았으며 누군가 직접 우편함에 넣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들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고 봉투를 뜯기 전에 한참을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필체가 낯익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글씨체였고 정숙은 눈을 가늘게 뜨고 기억을 더듬었지만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봉투는 두껍지 않았고 안에 편지 한 장 정도가 들어있는 것 같았으며 정숙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얀 편지지 한 장이 나왔고 펼쳐보는 순간 정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글씨는 역시 손으로 쓴 것이었고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적혀 있었으며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정숙 씨, 오랜만입니다. 저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강민입니다. 정숙의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고 손에 든 편지지가 흔들렸습니다. 이강민. 그 이름을 본 순간 정숙의 머릿속에는 40년도 더 지난 어느 봄날의 풍경이 떠올랐고 젊은 남자의 웃는 얼굴이 흐릿하게 겹쳐졌습니다. 정숙은 편지를 읽지 못하고 그대로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눈을 감았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으며 입술이 바짝 말라 침을 삼켰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파트 복도 어딘가에서 아이가 뛰어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으며 정숙은 눈을 뜨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강민. 그 이름은 정숙의 인생에서 가장 오래전에 묻어둔 이름이었고 다시는 꺼내지 않기로 결심했던 이름이었으며 지금 이 순간 그 이름이 편지로 찾아온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눈을 떴고 다시 편지를 집어들었으며 떨리는 손으로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지만 한 줄 한 줄이 정숙의 가슴을 조였고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나서 정숙은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고요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으며 정숙의 눈가에는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편지를 다시 접어 봉투에 넣고 소파 쿠션 밑에 재빨리 숨겼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으며 무언가 들킨 것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복도 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정숙은 일어서서 부엌으로 향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지만 목구멍이 좁아진 것처럼 물이 잘 넘어가지 않았고 컵을 내려놓는 손이 떨려서 싱크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혼잣말을 하면서도 정숙은 자신이 왜 이렇게 동요하는지 스스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40년도 더 지난 일이었고 이미 끝난 일이었으며 지금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과거였는데도 이강민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정숙은 냉장고를 다시 열어 두부를 꺼내고 도마 위에 올려놓았지만 칼을 들고도 한참 동안 두부를 자르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점점 기울고 있었고 거실로 들어오는 빛이 더 약해졌으며 정숙의 그림자가 부엌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정숙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 철호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였고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걷는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으며 정숙은 재빨리 두부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정숙은 남편이 거실로 나온 것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뭐해? 저녁 준비요. 된장찌개 끓이려고요. 또 된장찌개야? 어제도 먹었잖아. 어제는 김치찌개였어요. 철호는 대꾸 없이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고 리모컨을 집어들어 TV를 켰으며 뉴스 채널에서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숙은 두부를 다 자르고 팔을 씻으면서 남편의 뒷모습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철호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TV를 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화면을 보는 것 같지 않았고 눈빛이 초점 없이 흐릿했으며 입은 다물고 있었지만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팔을 썰면서 문득 남편에게 편지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이유가 없었고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으며 오히려 쓸데없는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편지를 숨긴 자신이 마치 무언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느껴졌고 그 감정이 가슴 한쪽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정숙은 팔을 썰던 손을 멈추고 싱크대 앞에 선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는 거의 다 졌고 하늘은 회색과 보라색이 섞인 색으로 물들어 있었으며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문득 이강민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졌고 그가 왜 지금 이 시점에 편지를 보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건지 생각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편지에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는 제안이 적혀 있었고, 정숙은 그 문장을 읽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나자는 것. 40년 만에 다시 만나자는 것. 정숙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혼잣말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고 정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행히 거실에서는 TV 소리만 들렸고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으며 정숙은 다시 팔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칼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판은 고르게 썰리지 않았으며 정숙은 결국 칼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엌 선반 위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숙과 철호 그리고 아직 어린 딸 하나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30년도 더 된 것이었고 정숙의 머리는 아직 새치 하나 없이 검었으며 철호는 지금보다 훨씬 날씬하고 젊어 보였습니다. 정숙은 사진을 바라보면서 문득 그때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딸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고 남편과 자주 다투기도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시절이었으며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숙은 사진에서 눈을 떼고 다시 도마 앞으로 섰습니다. 지금의 자신은 67세의 평범한 주부였고 남편과 함께 늙어가고 있었으며 딸은 결혼해서 멀리 살고 있었고 손주는 아직 없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고 특별할 것 없는 삶이었으며 정숙은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한 통의 편지가 그 평범함에 균열을 냈습니다. 정숙은 된장을 떠서 냄비에 풀고 물을 부었지만 손이 떨려서 물이 냄비 밖으로 튀었습니다. 행주로 닦으면서 정숙은 자신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강민은 이미 끝난 과거였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었으며 정숙은 그를 선택하지 않았고 철호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정숙의 인생이었고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숙은 냄비에 두부를 넣고 불을 켰지만 가스레인지 불꽃을 보면서도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고 TV에서는 날씨 예보가 흘러나왔으며 아나운서는 내일도 흐린 날씨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국자로 찌개를 저으면서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았고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으며 아파트 불빛들만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문득 이강민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지만 기억은 흐릿했고 4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으며 그의 얼굴은 이제 희미한 윤곽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걸었던 봄날의 벚꽃길은 아직도 선명했고 그가 웃을 때 눈가에 생기던 잔주름도 기억났으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생각하면 안 돼. 하지만 마음은 이미 40년 전 그 봄날로 돌아가고 있었고 정숙은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1978년 봄 정숙은 25살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작은 출판사에서 교정 보는 일을 하고 있었고 월급은 적었지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으며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출판사는 광화문 근처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고 창밖으로는 은행나무 가로수가 보였으며 봄이 되면 연두색 새잎이 돋아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정숙은 책상 앞에 앉아 원고를 읽고 있었고 빨간 펜으로 오타를 하나씩 표시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으며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출판사 안은 조용했고 동료들은 각자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가끔 전화벨 소리나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숙은 원고 한 페이지를 넘기다가 문득 목이 말라 일어서서 사무실 구석에 있는 정수기로 향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이었으며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매고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사무실을 둘러보다가 정숙과 눈이 마주쳤고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편집부 김 과장님 계신가요? 잠시만요. 지금 회의 중이신데. 아,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남자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고 정숙은 그에게 의자를 권했으며 남자는 사무실 한쪽 소파에 앉아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숙은 다시 자리로 돌아갔지만 이상하게 그 남자가 신경 쓰였고 원고를 읽으면서도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남자는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얼굴은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차분했으며 가끔 손목 시계를 확인하면서 시간을 재는 듯 했습니다. 20분쯤 지나자 편집부 김 과장이 회의실에서 나왔고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고 김 과장은 서류 봉투를 받아 내용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으며 남자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숙은 그 미소를 보면서 문득 이 남자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것이 정숙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직관이었습니다. 남자는 곧 사무실을 나갔고 정숙은 다시 원고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자꾸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가 웃을 때 눈가에 생긴 작은 주름이 기억났으며 정숙은 고개를 저으면서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정숙은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도 계속 그 남자를 생각했고 집에 도착해서도 저녁을 먹으면서 멍하니 앉아 있었으며 어머니가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정숙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숙은 점심시간에 출판사 근처 작은 서점에 들렀습니다. 서점은 골목 안쪽에 있었고 낡은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으며 주인 할아버지는 카운터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정숙은 시집 코너를 천천히 둘러보면서 새로 나온 책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고 한 권을 꺼내 펼쳐보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 시집 좋죠. 저도 얼마 전에 읽었어요. 정숙은 놀라서 돌아봤고 일주일 전 출판사에 왔던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정숙을 알아보고 미소 지었으며 손에는 소설책 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출판사에서 뵀죠? 기억하세요? 아, 네, 기억해요, 강민. 저는 이강민이라고 합니다.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박정숙이에요. 출판사에서 교정 일하고 있고요. 두 사람은 잠시 서 있다가 자연스럽게 서점 밖으로 나왔고 근처 작은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찻집은 2층에 있었고 창가 자리에 앉아 광화문 거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으며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강민은 커피를 주문했고 정숙은 홍차를 시켰으며 두 사람은 책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나눴습니다. 강민은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고 신문사 문화부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었으며 시와 소설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고 출판사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었다고 이야기했으며 두 사람은 좋아하는 작가와 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창밖으로는 은행나무 가지에 새들이 앉아 지저귀고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으며 찻집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어떤 시를 좋아하세요? 저는 윤동주 시인을 좋아해요. 서시 같은 거요. 아, 저도 좋아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강민이 시 구절을 읊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마주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으며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찻집을 나올 때쯤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강민은 다음에 또 만나자고 제안했으며 정숙은 조금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서점을 돌아다녔고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으며 가끔은 남산에 올라가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강민은 언젠가 좋은 소설을 쓰고 싶다고 말했고 정숙은 좋은 책을 만드는 편집자가 되고 싶다고 대답했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청계천 다리 위에 서서 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졌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으며 물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정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고 정숙은 놀라서 강민을 쳐다봤지만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렇게 서 있었고 바람이 불어와 정숙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으며 강민은 그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정숙 씨, 나 당신이 좋아요.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얼굴이 뜨거워졌으며 대답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민은 정숙을 부드럽게 바라보고 있었고 눈빛은 진지했으며 정숙은 그 눈빛을 보면서 자신도 이 사람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시작되었고 1978년의 봄은 정숙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시작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슴에 남을지. 청계천물은 계속 흘러갔고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다리 위에 서 있었으며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둘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1978년 여름이 왔고 정숙과 강민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면 두 사람은 약속한 듯이 광화문 내거리에서 만났고 때로는 영화를 보러 갔으며 때로는 그냥 도심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민은 신문사 일이 바빴지만 정숙을 만나는 시간만큼은 꼭 지켰고 정숙 역시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두 사람은 창경원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하늘은 높고 푸르렀으며 창경원 안에는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집에서 김밥을 직접 싸왔고 강민은 과일과 음료수를 준비해 왔으며 두 사람은 연못 근처 그늘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 있었고 물 위로 잠자리가 날아다녔으며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이 김밥을 싸온 도시락을 열자 강민은 감탄하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와, 정숙 씨가 직접 만든 거예요?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쌌어요.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맛있을 게 뻔해요. 정성이 가득 들어갔잖아요. 강민은 김밥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으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으면서 연못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연못 위로 물결이 일었고 연꽃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으며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정숙 씨,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이런 날 자주 만들어요. 가족들이랑 함께 소풍 오고 그러는 거. 정숙은 김밥을 먹다 말고 강민을 쳐다봤습니다. 강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으며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결혼. 이야기는 너무 이른 거 아니에요? 이르지 않아요. 난 진지해요, 정숙 씨. 당신과 평생 함께 살고 싶어요. 정숙의 얼굴이 빨개졌고 시선을 피해 연못을 바라봤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민은 정숙의 손을 잡았고 정숙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고 연못 건너편에서는 한 가족이 사진을 찍고 있었으며 정숙은 문득 자신도 언젠가 저렇게 행복한 가족을 꾸릴 수 있을까 상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숙은 창밖을 보면서 강민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결혼, 평생 함께 살고 싶다는 말. 그 말들이 정숙의 가슴속 깊이 새겨졌고 정숙은 자신도 강민과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도심을 빠져나갔고 해는 서쪽 하늘에 걸려 있었으며 노을이 온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갔으며 의사는 뇌졸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었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정숙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어머니는 간병으로 지쳐갔으며 정숙은 동생 둘을 돌보면서 집안 살림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정숙은 출판사 일을 계속했지만 퇴근 후에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고 주말에도 집안일로 정신이 없었으며 강민과 만날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강민은 이해한다고 말했고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숙은 그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고 동시에 자신의 처지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해 겨울 정숙의 어머니가 정숙을 불렀습니다. 병원 복도 구석에서 어머니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니까 가슴이 찢어진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말이야. 김 사장님 아들 있잖니. 그 집에서 너랑 선 보자고 하는데. 정숙은 어머니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김 사장은 아버지 공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사장이었고 아버지와 오랜 인연이 있었으며 그의 아들이 정숙과 비슷한 나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김 사장님이 내 아버지 병원비도 도와주겠다고 하시고 동생들 학비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어. 그 대신 정숙은 어머니의 말을 다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대신 정숙이 그 집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복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겨울 하늘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알아. 그 신문사 기자 말이지. 엄마도 다 알아. 근데 정수가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지 너도 알잖니. 내 아버지 병원비, 동생들 학비, 이 모든 게 내 어깨에 달려 있어. 정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았고 현실은 냉혹했으며 정숙은 가족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지나갔고 병실에서는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으며 정숙은 창밖을 보면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강민의 목소리가 들렸고 평소처럼 밝고 따뜻했으며 정숙은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강민 씨, 내일 만날 수 있어요? 물론이죠.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내일 얘기할게요. 다음 날 저녁 두 사람은 청계천 다리 위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고백했던 바로 그 장소였고 그때는 봄이었지만 지금은 겨울이었으며 찬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깃을 흔들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 가족의 상황과 어머니의 제안 그리고 자신이 내려야 할 선택을 말했습니다. 강민은 말없이 듣고 있었고 얼굴은 점점 굳어졌으며 마지막에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정숙 씨 나한테 시간을 줄 수 없어요? 내가 돈을 모아서 강민 씨도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걸릴지. 우리 가족은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도 이렇게 끝낼 순 없잖아요. 정숙은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고 강민도 눈가가 붉어졌으며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청계천물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고 다리 위로 자동차들이 지나갔으며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시간은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정숙 씨 잘못이 아니에요. 나도 이해해요. 하지만 이해한다는 말이 상처를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헤어졌고 정숙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울었으며 그날 밤은 정숙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후 정숙은 김철호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했고 하객도 많지 않았으며 정숙은 웨딩드레스를 입고도 웃지 못했습니다. 신랑 철호는 착한 사람이었고 정숙에게 잘해주려 노력했지만 정숙의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강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2024년 11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67세의 정숙은 그 모든 기억을 떠올리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고 청계천 다리 위에서 울던 강민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으며 정숙의 가슴은 다시 아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으며 옆에서는 남편 철호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에서 내려왔고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왔으며 소파 쿠션 밑에 숨겨둔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편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정숙은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편지는 2장이었고 첫 장에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자신이 이강민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었으며 두 번째 장에는 만남을 제안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 댁 근처 카페 봄날에서 뵙고 싶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꼭 와주시길 바랍니다. 정숙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지만 강민이 무슨 할 말이 있는지 왜 지금 이 시점에 나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끓여 차를 한 잔 타서 식탁에 앉았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고 새벽 공기는 차가웠으며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아직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차를 마시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나야 할까? 만나지 말아야 할까? 만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40년 만에 만나는 첫사랑 앞에서 자신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만나는 것 자체가 옳은 일일까?
남편에게 말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정숙의 마음 한쪽에서는 강민을 만나고 싶다는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고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편지 한 장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었고 정숙은 그것이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강민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결혼은 했을까? 자식은 있을까? 행복하게 살았을까? 오전 9시쯤 남편이 일어났고 정숙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철호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고 정숙은 계란 프라이와 김치, 밥을 차렸으며 두 사람은 말없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철호는 요즘 말수가 더 줄었고 식사 중에도 신문만 들여다보았으며 정숙은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이제 익숙했고 불편하지도 않았으며 그냥 그런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은 손을 닫고 현관으로 향했고 인터폰 화면을 보니 낯선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문을 열었고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남자 박정숙님 댁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택배 아니고요. 이걸 전해드리라고 해서 왔습니다. 남자는 손에 든 하얀 봉투를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봉투는 어제 받은 것과 똑같은 크기였고 역시 손으로 쓴 정숙의 이름이 적혀 있었으며 발신일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고 남자는 봉투를 건네고 곧 돌아서서 계단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문을 닫고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필체는 어제와 똑같았고 이강민이 보낸 것이 분명했으며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면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 어제 편지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답장이 없으면 못 받으신 줄 알고 다시 보냅니다. 화요일에 꼭 만나고 싶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숙은 메모를 읽고 다시 읽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무슨 이야기일까? 정숙은 메모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고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철호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고 아침 뉴스에서는 날씨 예보가 나오고 있었으며 오늘도 흐린 날씨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만나겠다고. 40년 만에 다시 만나 강민이 무슨 할 말이 있는지 듣겠다고. 그것이 옳은 선택인지는 몰랐지만 정숙은 더 이상 이 궁금증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정숙은 집 근처 카페 봄날을 찾아갔습니다. 카페는 아파트 상가 2층에 있었고 작지만 아늑한 분위기였으며 창가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카페 안을 둘러봤고 주인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으며 손님은 2~3명 정도였습니다. 정숙은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화요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강민을 생각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서도 밥상을 차리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화요일로 가득했습니다. 철호는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고 정숙은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지만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고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으며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고 강민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지만 기억 속 그의 얼굴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고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골라 입었으며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봤습니다. 67세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머리는 반쯤 휘어졌으며 몸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정숙은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오후 2시 정숙은 집을 나섰습니다. 철호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정숙은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으며 계단을 내려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카페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고 정숙은 천천히 걸으면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고 있었으며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정숙은 카페 봄날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정숙의 시선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한 남자에게로 향했습니다. 남자는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백발이었으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4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강민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정숙은 그 자리에 멈춰 섰으며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렸으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 오랜만입니다. 정숙의 입술이 떨렸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며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강민이 앉아 있는 창가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강민은 의자를 빼주었고 정숙은 그 앞에 앉았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작은 테이블 하나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강민이 마시던 커피 잔이 놓여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으며 정숙은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강민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그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고 정숙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커피 드시겠어요? 아, 네. 강민은 카운터로 가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잠시 후 돌아와 정숙 앞에 커피를 놓았습니다. 정숙은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만 마시지는 못했고 손이 너무 떨려서 잔을 들 수가 없었으며 강민은 그런 정숙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갑자기 편지를 보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제 주소를?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우연히 길에서 정숙 씨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뒤따라가서 어디 사시는지 알게 됐어요. 정숙은 놀라서 강민을 쳐다봤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자신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 왜 이제야 연락을 한 걸까? 정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질문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결혼하고 딸 하나 낳아서 키우고. 남편분은 어떤 분이세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 철호 이야기를 강민에게 한다는 것이 묘하게 어색했고 무엇을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저한테 잘해주고.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마지막 말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조금 어두워졌으며 창밖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정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말.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숙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고 눈물이 또다시 차올랐습니다. 왜요? 할 수가 없었어요. 정숙 씨를 잊을 수가 없어서.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커피숍 안이 갑자기 좁아지는 것 같았고 숨이 막혔으며 정숙은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강민의 말은 정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40년 동안 쌓아올린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이런 말 하려고 부른 건 아닌데. 그럼 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강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낡았고 모서리가 해졌으며 오래 간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민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정숙은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걸 돌려드리려고요. 이게 뭐예요? 정숙 씨가 40년 전에 마지막으로 준 편지요. 읽지 않았어요. 읽을 용기가 없었거든요.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전 마지막 편지. 정숙은 기억했습니다. 청계천 다리에서 헤어진 다음 날 정숙은 강민에게 편지 한 장을 보냈고 그 편지에는 자신의 선택과 미안함 그리고 작별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 40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읽을까 말까 수없이 고민했지만 결국 읽지 못했어요. 읽으면 정말 끝이라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럼 왜 지금? 저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커피 잔을 쥔 손에서 힘이 빠졌고 잔이 흔들렸으며 강민은 재빨리 손을 뻗어 잔을 잡아주었습니다. 뭐라고요? 췌장암이에요. 3기라고 하더군요. 수술도 어렵고 항암 치료를 해봤지만 별 효과가 없어서 의사가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어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고 귀에서는 윙소리가 났으며 눈앞에 강민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카페 안의 음악 소리도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고 오직 강민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정숙 씨를 꼭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돌려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봉투를 바라봤고 그 안에 담긴 40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철호에게서 온 전화였고 정숙은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어디야? 집에 없던데. 저 잠깐 마트 갔어요. 마트? 아침에 장 봐왔잖아. 빠뜨린 게 있어서요. 그래, 빨리 와. 배고파. 전화가 끊겼고 정숙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으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민은 그 모습을 보면서 씁쓸하게 웃었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남편분이시죠? 가보세요. 늦으면 안 되잖아요. 강민 씨, 괜찮아요. 오늘 얼굴 본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민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고 그의 옆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으며 정숙은 무언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강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 싶으세요? 정숙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강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뵐까요? 네, 꼭 올게요. 정숙은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강민의 얼굴로 가득했고 시한부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으며 정숙은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철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정숙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철호 마트 갔다며? 손에 든 게 없네. 정숙은 당황해서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사려던 게 없어서 그냥 왔어요.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정숙은 재빨리 부엌으로 향했고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으며 찬물에 얼굴을 씻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정숙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저녁 식사를 준비했지만 음식 맛을 느낄 수 없었고 철호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지만 한 입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철호는 여전히 신문만 보고 있었고 정숙은 남편을 바라보면서 문득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것이 옳은 일인지 정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강민의 얼굴을 떠올렸고 시한부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으며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는 철호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으며 정숙은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가 지나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정숙은 결국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고 창밖으로는 아파트 복도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으며 정숙은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을 쉬기가 힘들었으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은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고 어깨가 들썩였으며 4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왜 40년이 지나서 다시 나타난 걸까? 왜 시한부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 정숙은 자신에게 계속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슬픔과 회한 그리고 미안함이 정숙을 짓눌렀습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만약 가족보다 강민을 선택했더라면, 만약 돈보다 사랑을 선택했더라면, 정숙은 그 만약들이 이제 와서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쯤 정숙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고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으며 어디선가 새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식탁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고 눈을 감으면 강민의 얼굴이 떠올랐으며 눈을 뜨면 자신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그 일주일 내내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고 철호는 정숙의 상태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숙은 거울을 볼 때마다 야윈 자신의 얼굴을 보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으며 손은 항상 떨렸습니다. 화요일이 다시 왔습니다. 정숙은 아침부터 불안했고 시계를 계속 확인했으며 오후 2시가 되자 집을 나섰습니다. 철호는 이번에도 낮잠을 자고 있었고 정숙은 조용히 문을 닫았으며 계단을 내려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강민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지난주보다 더 수척해 보였으며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다가가 앉았고 강민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오셨네요. 안 오실까봐 걱정했어요. 약속했잖아요. 그래도 남편분한테 들키면 큰일이잖아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들키면 큰일이라는 말. 그 말이 맞았지만 정숙은 지금 그것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저번에 드린 편지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읽지 마세요. 그냥 버리셔도 돼요. 왜요? 40년 전 일을 다시 꺼내봤자 의미 없잖아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정숙은 강민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으며 정숙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민 씨, 치료는 안 받으세요? 받아봤어요. 항암 치료 3번 했는데 부작용만 심하고 효과는 없더라고요. 의사가 더 이상은 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그냥 포기하신 거예요? 포기라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거죠. 누구나 언젠가는 죽잖아요. 제 차례가 조금 빨리 온 것뿐이에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고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으며 정숙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강민은 그런 정숙을 보면서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고 정숙은 손수건을 받아 눈물을 닦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 정숙 씨가 미안해요? 제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강민 씨가 이렇게 아니에요. 정숙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저 때문에 강민 씨 인생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고 말을 잇지 못했으며 강민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강민은 놓지 않았고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맞닿아 있었습니다. 정숙 씨, 듣고 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때 옳은 선택을 했어요. 가족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도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정숙 씨를, 세상을, 그리고 나 자신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랑이 항상 함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때로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정숙은 고개를 들어 강민을 바라봤습니다. 강민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고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지만 그 미소는 슬펐으며 정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정숙 씨를 잊지 못했어요. 길을 걷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밤에 혼자 누워 있을 때도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함께 했다면 어땠을까? 지금쯤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저도요. 저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알아요. 당신이 행복했다는 걸. 남편분과 딸과 함께 평범하지만 따뜻한 삶을 살았다는 걸. 그걸 알았을 때 조금 위로가 됐어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거짓말. 정말이에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지만 전 한 번도 그 사람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의무감으로 함께 산 거예요. 강민은 정숙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럼 더 힘들었겠네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고 카페 안은 고요했으며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하늘은 어두웠으며 카페 안의 조명만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민 씨,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것뿐이에요? 네,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강민은 손수건으로 정숙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정숙은 그의 손길을 느끼면서 40년 전 청계천, 다리 위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 따뜻한 만큼은 변하지 않았고 정숙은 그것이 더욱 슬펐습니다. 그날 헤어질 때 강민은 정숙에게 부탁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 수 있어요? 네, 꼭 올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숙은 카페를 나와 빗속을 걸었고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집으로 향했으며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옷은 흠뻑 젖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정숙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정숙은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고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으며 결국 벨을 눌렀습니다. 철호가 문을 열었고 정숙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 이래? 우산도 안 쓰고? 깜빡했어요. 어디 갔다 와? 옷이 왜 이렇게 젖었어? 그냥 좀 걸었어요. 철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정숙은 욕실로 들어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으며 물을 맞으면서 다시 울었습니다.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고 물소리에 묻혀 아무도 정숙의 울음을 듣지 못했으며 정숙은 그렇게 한참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주 주말 정숙의 딸 민지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민지는 35살이었고 결혼한 지 3년째였으며 남편과 함께 서울 반대편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왔다며 과일과 반찬을 들고 왔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밝게 웃으면서 인사했습니다. 엄마, 아빠 잘 계셨어요? 오, 민지 왔구나. 남편은? 오빠는 회사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다음에 같이 올게요. 민지는 부엌으로 가서 과일을 냉장고에 넣었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으면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고 민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평소보다 축 처져 있었고 움직임이 느렸으며 뒷모습만 봐도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은데요. 밥은 잘 드세요? 응, 잘 먹어. 하지만 민지는 어머니의 대답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차를 가져오는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으며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민지는 아버지를 쳐다봤고 철호는 TV만 보고 있었으며 민지는 혼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잠깐 방에서 얘기 좀 해요. 왜? 무슨 일인데? 그냥요. 얘기하고 싶어서요. 두 사람은 안방으로 들어갔고 민지는 문을 닫았으며 어머니를 침대에 앉혔습니다. 정숙은 딸의 얼굴을 보면서 불안해했고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피곤한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마음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눈을 바라보면서 거짓말을 할 수 없었고 입술을 깨물면서 시선을 피했으며 민지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민지 엄마,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 있잖아요. 민지야. 엄마가 말을 시작하려다 정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강민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40년 전 첫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지금 다시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딸에게 할 수 있을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민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으며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힘들면 언제든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달려올게요. 고마워, 민지야. 거실로 돌아왔을 때 철호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고 민지는 아버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응? 뭐가?
얼굴도 안 좋고 기운도 없어 보이는데.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빠는 엄마 얼굴 안 보세요? 많이 수척해지셨잖아요. 철호는 처음으로 제대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정숙의 뒷모습을 보면서 철호도 문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요즘 말수가 더 줄었고 밥도 제대로 안 먹는 것 같았으며 밤에 자주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러게, 요즘 좀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아빠 엄마한테 관심 좀 가져주세요. 혼자 뭔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알았어. 내가 물어볼게. 하지만 철호는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나눈 지 오래됐고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며 철호는 그냥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돌아간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고 정숙은 식탁에 밥과 국, 반찬을 차렸으며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철호는 몇 번인가 아내를 쳐다봤지만 말을 꺼내지 못했고 정숙은 밥을 거의 먹지 않고 국물만 조금 떠먹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이 설거지를 하는데 아래층에 사는 이웃 김 여사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숙은 손을 닫고 문을 열었고 김 여사는 손에 작은 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정숙 씨, 김치 좀 담갔는데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근데 정숙 씨, 요즘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수척해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피곤한 게 아니라 무슨 걱정이 있어 보이는데. 혹시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남편분은 잘 계시고요? 네, 잘 있어요. 김 여사는 정숙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숙 씨, 우리 같은 나이 되면 몸 관리 잘해야 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아프면 병원 가고 힘들면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 그래야 해요. 네, 고마워요. 김 여사가 돌아가고 정숙은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자신의 얼굴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뺨은 푹 꺼졌고 눈은 침침해 보였으며 머리는 더욱 희어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숙은 집 근처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슈퍼마켓 안에서 오래된 지인 박 씨를 우연히 만났고 박 씨는 정숙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정숙 씨 맞죠? 오랜만이에요. 아, 네. 박 씨, 잘 지내셨어요? 저야 그럭저럭 살죠. 근데 정숙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지 않은데요. 혹시 남편분이나 딸한테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다들 잘 있어요. 박 씨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숙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짧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정숙은 장바구니를 들고 슈퍼마켓을 나왔지만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고 질문을 던지고 있었으며 정숙은 그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은 카페 봄날 앞을 지나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카페 안이 보였고 며칠 전 강민과 앉았던 그 자리가 눈에 들어왔으며 정숙은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카페를 바라봤습니다. 내일이 또 화요일이었고 강민을 만나는 날이었으며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딸이 걱정하는 얼굴, 이웃들의 의심스러운 눈빛, 그리고 남편의 무관심. 모든 것이 정숙을 짓눌렀고 정숙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많이 변했어요? 철호는 신문에서 고개를 들어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응?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사람들이 자꾸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수척해졌다고.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좀 피곤해 보이긴 하네. 무슨 일 있어?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눈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철호는 다시 신문을 펼쳤고 정숙은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정숙은 소리 없이 울면서 그릇을 닦았으며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소리만 부엌에 울렸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을 때 정숙은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강민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이 만남을 계속해야 할까? 아니면 끝내야 할까? 정숙은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긴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정숙은 다시 카페 봄날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고 가슴속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으며 정숙은 몇 번이나 멈춰서서 돌아갈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카페 문을 열었고 강민은 이번에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 햇살이 들어오는 그 자리에 강민은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정숙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민의 얼굴은 지난주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뺨은 푹 꺼졌고 눈은 깊이 들어가 있었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지만 그는 정숙을 보자 미소 지었습니다. 정숙은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으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셨네요. 네. 강민 씨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오늘은 컨디션이 좀 나은 편이에요. 하지만 정숙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강민의 목소리는 지난주보다 약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들썩였으며 손은 테이블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커피를 주문했지만 마실 수 없었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 씨,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요? 옛날 이야기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1978년 봄 출판사 사무실에서 처음 강민을 본 그날을 출판사 사무실 문이 열리고 강민이 들어왔을 때 정숙은 정숙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민은 조심스럽게 사무실을 둘러보다가 정숙과 눈이 마주쳤고 잠시 멈칫했으며 정숙은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고 가슴이 두근거렸으며 정숙은 당황해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강민이 편집부 김 과장을 기다리는 동안 정숙은 자꾸 그를 쳐다봤습니다. 강민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차분했으며 정숙은 그 눈빛에 끌렸습니다. 강민이 사무실을 나간 후에도 정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고 동료가 불러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그를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점에서 다시 만났을 때 정숙은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민이 말을 걸었을 때 정숙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함께 찻집으로 갔을 때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으며 헤어질 때쯤 정숙은 이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정숙 씨를 처음 봤을 때 제 인생이 바뀐 걸 느꼈어요. 저도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처음 데이트했을 때 기억나요? 덕수궁 돌담길.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덕수궁 돌담길을 걷던 그날은 날씨가 완벽했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고 벚꽃이 만개해 있었으며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정숙은 연두색 원피스를 입었고 강민은 흰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천천히 돌담길을 걸었습니다. 강민이 돌담에 기대서서 정숙을 바라봤을 때 정숙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강민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고 정숙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강민이 손을 뻗어 정숙의 머리에 앉은 벚꽃 꽃잎을 떼어주었을 때 정숙은 그의 손길이 너무 부드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 당신이 참 좋아요. 저도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정숙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고 강민은 웃었으며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계속 걸었습니다. 벚꽃 꽃잎이 계속 떨어졌고 돌담길은 꽃잎으로 뒤덮여 있었으며 정숙은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벚꽃이 정말 아름다웠죠. 네. 그날 정숙 씨가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연두색 원피스 입고. 기억하세요? 다 기억해요. 하나도 빠짐없이.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민도 눈가가 붉어졌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 씨, 창경원 소풍 갔던 날도 기억나요? 네. 제가 김밥 싸갔던 날이요. 창경원 연못 옆 그늘 아래서 두 사람은 김밥을 먹으면서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강민은 언젠가 좋은 소설을 쓰고 싶다고 말했고 정숙은 좋은 편집자가 되고 싶다고 대답했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강민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정숙의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이런 날 자주 만들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숙은 정말로 그런 미래가 올 거라고 믿었고 강민과 함께 늙어가는 모습을 상상했으며 행복했습니다.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 있었고 물 위로 잠자리가 날아다녔으며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강민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기억났으며 정숙은 그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해 가을에 모든 게 바뀌었죠.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978년 가을. 아버지가 쓰러진 그날. 모든 것이 무너진 그날.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가 정숙에게 김 사장 아들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정숙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내 아버지 병원비, 동생들 학비, 이 모든 게 내 어깨에 달려 있어. 어머니의 말은 틀리지 않았고 정숙은 가족을 외면할 수 없었으며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청계천 다리 위에서 강민에게 이별을 고했을 때 정숙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은 울고 있었고 정숙도 울고 있었으며 물은 계속 흘러갔지만 두 사람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정숙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헤어진 후 정숙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울었고 그날 밤은 정숙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으며 정숙은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옳은 선택을 했어요. 아니에요. 전 겁쟁이였어요. 가족을 핑계로 진짜 사랑을 포기한 거예요. 강민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 씨, 듣고 있어요?
당신은 용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고 가족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강민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 씨, 듣고 있어요? 당신은 용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고 가족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하지만 강민 씨는 결혼도 안 하고, 그건 제 선택이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정숙은 신경 쓰지 않았고 강민도 그저 정숙의 손을 잡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정숙 씨, 제게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어요? 뭐든지 할게요. 저와 함께 옛날 우리가 갔던 곳들을 한 번만 더 가주실 수 있어요? 정숙은 고개를 들어 강민을 바라봤습니다. 강민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고 정숙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요. 어디든 가요. 강민은 미소 지었고 그 미소에는 슬픔과 감사가 섞여 있었으며 정숙은 그 미소를 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덕수궁 돌담길로 향했습니다. 걷기 힘들어하는 강민을 정숙이 부축했고 두 사람은 천천히 돌담길을 걸었으며 40년 전 그날처럼 햇살은 따뜻했지만 벚꽃은 이미 지고 없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고 있었고 바람이 불었으며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때는 봄이었는데, 네, 이제 가을이에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가고 어느새 가을이 온 거죠. 정숙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강민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돌담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고 40년 전 그 자리에 서 있던 젊은 두 사람의 모습이 겹쳐졌으며 정숙은 눈을 감고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해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 두 사람은 다시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강민은 많이 지쳐 보였고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으며 정숙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강민 씨, 괜찮으세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정숙 씨. 다음 주에도 봐요. 약속해요.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답하지 않았고 정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을 함께 걸었던 오후가 계속 떠올랐고 강민의 수척한 얼굴과 힘들게 숨을 쉬던 모습이 눈에 밟혔으며 정숙은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에서는 철호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정숙은 남편의 얼굴을 돌아보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낯설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고 아파트 밖은 고요했으며 가로등 불빛만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고 어둠 속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과 시간을 보내는 것. 남편 몰래 만나고 딸에게도 숨기고 이웃들의 시선을 피하면서까지 그를 만나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동시에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강민을 만나는 그 시간이 지금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을 4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살아있게 만든다는 것을 정숙은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냉장고 불빛이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이었고 정숙은 그 빛 속에 서서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딸 민지의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고 정숙과 철호가 신랑 신부 옆에 서서 웃고 있었으며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날 진짜로 행복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딸의 결혼을 축하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공허했고 옆에 서 있는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으며 정숙은 그날도 혼자였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누군가 옆에 있었지만 정숙은 항상 혼자였습니다. 정숙은 찬물을 다 마시고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멀리 아파트 한 집에 불이 켜져 있었고 누군가 밤늦게 깨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으며 정숙은 그 불빛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강민을 만나는 이유가 단순히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강민과 함께 있을 때 정숙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닌 그냥 박정숙이라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정숙은 역할을 살아왔습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행복한지, 불행한지조차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그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이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을 만나면서 정숙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잃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참고 외면하며 살아왔는지. 정숙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동이 트기 시작했고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으며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강민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것, 길어야 6개월이라는 것. 그 말을 들었을 때 정숙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또다시 이별해야 한다는 것. 그것도 이번에는 영원한 이별이라는 것.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지 않고 그냥 두었으며 정숙은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강민과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아니면 지금처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답은 분명했습니다. 정숙은 강민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남편과 딸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배신하는 일이라는 것을, 자신이 쌓아온 40년의 삶을 부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었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으며 정숙은 그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철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숙은 서둘러 눈물을 닦고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으며 철호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계란을 프라이팬에 올려놓고 가스불을 켰지만 손이 떨려서 기름이 팬 밖으로 튀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을 때 철호가 처음으로 아내를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요즘 얼굴이 안 좋아. 어디 아파?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지 않은데. 병원 가봐. 정말 괜찮아요. 철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다시 신문을 펼쳤으며 정숙은 밥을 먹는 척하면서 숟가락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혼자 집 근처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원에는 노부부가 손을 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고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며 아이와 이야기하고 있었으며 중년 남자가 혼자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각자의 고민이 있을 것이고 각자의 비밀이 있을 것이며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누구나 완벽하지 않고 누구나 후회하는 선택이 있으며 누구나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을 것이라고. 정숙은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공원을 걸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고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잎이 흩날렸으며 정숙은 그 길을 따라 걸으면서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득 정숙은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40년 전 병원 복도에서 정숙에게 김 사장 아들과 선을 보라고 했던 어머니. 그때 어머니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절박함이 섞여 있었고 정숙은 어머니를 원망했지만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정숙은 임종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순간 어머니는 정숙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숙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웠구나. 정숙은 그때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괜찮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평생 그 선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고 지금도 그 무게에 짓눌려 있었으며 정숙은 그것을 이제야 인정했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강민과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그것이 옳든 그르든 남들이 뭐라 하든 정숙은 이번만큼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4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강민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그 시간만큼은 함께 있어도 되지 않을까? 정숙은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철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정숙을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지만 마음은 이미 다음 주 화요일로 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정숙은 강민과 함께 벚꽃길을 걷고 있었고 두 사람은 젊었으며 행복했습니다. 꽃잎이 흩날리고 햇살은 따뜻했으며 강민은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꿈에서 깨고 싶지 않았지만 아침이 밝았고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숙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감수해야 하는지. 다음 주 화요일이 오기 전 정숙은 딸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고 몇 번의 신호음 후에 민지가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지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신데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으며 정숙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40년 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 전화 너머로 민지가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정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최근에 다시 만났어. 그 사람이 시한부래. 길어야 6개월이라고. 엄마, 그게 무슨... 엄마는 그 사람과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40년 전에 포기했던 것을 이제라도 되찾고 싶어? 민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딸이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것만은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아세요? 아니, 아직 말 안 했어. 엄마, 이게 맞는 일이에요? 모르겠어.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는 40년 동안 후회하면서 살았어.
이번만큼은 후회하고 싶지 않아. 전화 너머로 민지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딸이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가슴이 아팠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는 괜찮아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지야. 하지만 아빠한테는 말씀하셔야 해요. 숨기지 마시고. 응, 알겠어. 고마워, 민지야. 전화를 끊고 정숙은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철호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철호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정숙은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응? TV 좀 꺼줄래요? 철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지만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으며 정숙은 철호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할 말이 있어요. 철호는 아내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정숙은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요. 철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를? 40년 전에,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에요. 철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고 눈빛만 차가워졌으며 정숙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최근에 편지를 보냈어요.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몇 번 만났어요. 왜? 그 사람이 시한부예요. 췌장암 3기래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어요. 철호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으며 정숙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나 그 사람과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나는 미안해요. 철호는 천천히 돌아서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서려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으며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40년이야. 우리 함께 산 지 40년 동안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고 있었어. 당신이 나를 진짜로 사랑한 적 없다는 거. 당신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어. 당신은 늘 어딘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 여보. 하지만 나는 괜찮았어. 당신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 언젠가는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믿었어. 철호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으며 정숙은 일어서서 남편에게 다가갔지만 철호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 그냥 가. 철호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정숙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정숙은 결국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불을 가져와 몸을 감쌌지만 추웠고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으며 정숙은 천장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호의 얼굴이 떠올랐고 40년 동안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으며 정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아침을 준비했지만 혼자 먹었고 남편 목도 차려놓았지만 철호는 나오지 않았으며 정숙은 문 앞에 밥상을 놓아두고 집을 나섰습니다. 화요일이 왔고 정숙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지만 강민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정숙은 천천히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강민은 이번에도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얼굴이 심각하게 나빠져 있었고 눈은 깊이 들어갔으며 입술은 창백했습니다. 정숙은 놀라서 달려가 그 앞에 앉았습니다. 강민 씨,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오늘은 좀 힘들긴 하지만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 가봤자 할 게 없어요. 차라리 정숙 씨랑 시간 보내는 게 나아요. 정숙은 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가웠고 뼈만 남은 것처럼 말랐으며 정숙은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정숙 씨, 남편분한테 말씀하셨어요? 네. 어제 말했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가라고 했어요. 당신한테 가라고. 강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얼굴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으며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 씨, 미안해요. 제가 당신 인생을 망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당신은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어요. 40년 전에도 지금도 제가 당신을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강민 씨는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어요. 강민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사랑과 슬픔이 가득했고 정숙은 그 눈빛을 똑바로 마주봤으며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제게 마지막 부탁 하나만 더 들어주실 수 있어요? 뭐든지 말해요. 저와 함께 청계천에 가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헤어진 그 다리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갈까요? 네, 지금 가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강민은 걷기 힘들어했고 정숙이 부축해서 택시에 태웠으며 택시는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거리가 지나갔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으며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청계천 다리에 도착했을 때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물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40년 전 그날처럼 다리 위에 섰습니다. 강민은 난간에 기대섰고 정숙은 그 옆에 섰으며 두 사람은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40년 전에도 이렇게 서 있었죠. 네. 그때는 봄이었는데 이제 겨울이 오고 있네요. 정숙은 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민도 정숙의 손을 꽉 쥐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으며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저도 그래요. 이제 후회 없어요. 당신을 다시 만났으니까. 당신 손을 다시 잡았으니까. 정숙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고 강민도 눈물을 흘렸으며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을 때 두 사람은 다리를 떠났습니다. 정숙은 강민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강민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으며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들어오실래요? 네. 정숙은 처음으로 강민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책장에는 시집과 소설책이 빼곡했으며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함께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40년 전 창경원에서 찍은 사진이었고 젊은 정숙과 강민이 함께 웃고 있었으며 정숙은 그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동안 이 사진을 보면서 살았어요. 강민 씨, 괜찮아요. 저는 행복했어요. 정숙은 사진을 내려놓고 강민을 껴안았습니다.
강민도 정숙을 껴안았고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으며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12월이 왔고 겨울이 깊어졌으며 서울 거리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정숙은 매주 화요일마다 강민을 만났고 때로는 카페에서 때로는 강민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으며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강민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걷기 힘들어졌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으며 통증도 심해졌지만 강민은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요라고 말하면서 그는 매주 카페로 나왔고 정숙은 그런 강민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철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밖에 나가 있었고 저녁에 늦게 돌아와서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으며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것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딸 민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고 정숙은 괜찮아라고 대답했지만 민지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지쳐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지는 한 번 집을 방문하려 했지만 정숙이 말렸고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라는 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12월 중순 강민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고 숨소리가 거칠었으며 정숙은 전화를 받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숙 씨, 오늘 올 수 있어요? 지금 갈게요. 정숙은 코트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고 거리는 하얗게 쌓여 있었으며 정숙은 택시를 잡아타고 강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린 거리가 지나갔고 사람들은 행복하게 웃으며 걷고 있었지만 정숙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강민의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강민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으며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강민 씨. 강민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정숙을 보고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힘이 없었고 손을 들어 정숙을 향해 뻗었으며 정숙은 달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왔네요. 네. 왔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숙은 강민의 침대 옆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았습니다. 강민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고 손은 차갑고 뼈만 남았지만 정숙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 제 인생은 행복했어요. 강민 씨, 말하지 마세요. 힘들잖아요. 아니에요. 말하고 싶어요. 당신 덕분에 저는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이 길었지만 동시에 짧았어요. 당신을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어요. 저도요. 저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평생 알아요. 알고 있었어요. 강민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눈은 천천히 감겨가고 있었고 손의 힘도 빠져가고 있었으며 정숙은 그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강민 씨, 가지 마세요. 제발. 정숙 씨, 행복하세요. 꼭 행복하세요. 그것이 강민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완전히 빠졌고 가슴의 움직임이 멈췄으며 강민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고 고통도 슬픔도 없어 보였으며 그저 잠든 것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정숙은 강민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고 그저 강민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고요하게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고 정숙은 그 눈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강민의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장례는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강민에게는 가족이 없었고 친구도 많지 않았으며 정숙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에서 이틀 동안 빈소를 지켰고 몇몇 신문사 동료들이 조문을 왔으며 정숙은 조문객들에게 자신을 오래된 친구라고 소개했습니다. 화장을 하고 유골은 강민이 좋아했던 덕수궁 근처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정숙은 혼자 납골당에 서서 강민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패를 바라봤고 이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고 그대로 두었으며 정숙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철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으며 정숙은 현관에 멈춰 섰습니다. 그 사람, 돌아가셨어?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고 목이 메었으며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 철호는 다시 고개를 숙였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으며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숙은 남편이 우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모습이었고 정숙은 거실로 들어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뭐라고 해야 할지. 여보, 제가 미안해요.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40년 동안 당신한테 관심이 없었어.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행복한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어. 정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호는 놀라서 아내를 쳐다봤고 정숙은 남편의 눈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뭘? 우리 부부로서 제대로 처음부터 다시요. 철호는 한참을 아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고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으며 거실은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고 벚꽃이 피기 시작했으며 정숙과 철호는 함께 덕수궁 돌담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손을 잡고 말없이 걸으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매주 화요일마다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강민의 폐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으며 강민이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강민 씨, 저는 행복해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대로요. 철호는 정숙이 화요일마다 어디 가는지 알고 있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내에게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고 철호는 그것을 존중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정숙이 납골당에서 돌아왔을 때 철호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놀라서 부엌으로 들어갔고 철호는 서툴게 야채를 썰고 있었으며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뭐해요? 저녁? 만들어 보려고. 제가 할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할게. 정숙은 식탁에 앉아 남편이 요리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투르고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정숙은 그것이 고마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철호가 처음으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행복해? 정숙은 남편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행복해요.
나도. 두 사람은 마주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마주한 미소였고 정숙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는 것을.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도 있지만 조용히 흐르는 사랑도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중 유독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보였으며 정숙은 그것이 강민이라고 믿었습니다. 강민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났어요. 진짜 제 모습을 찾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고 마치 강민이 대답하는 것 같았으며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옆에서는 철호가 조용히 숨을 쉬며 자고 있었고 정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호는 잠결에 아내의 손을 더 세게 쥐었고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첫사랑은 떠났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었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었으며 정숙은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매 순간이 소중하며 사랑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정숙은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강민이 웃고 있었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으며 정숙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옆에는 철호가 있었고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으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고 어디선가 꽃향기가 났으며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가득 봄 공기를 채우고 천천히 내쉬면서 정숙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강민 씨. 그리고 미안해요, 여보. 이제 제대로 시작할게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하는 정숙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67세의 여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아침이었고 그것은 결코 늦지 않았으며 오히려 완벽한 때였습니다. 창밖 벚꽃나무에서 꽃잎 하나가 떨어져 바람에 실려 날아갔고 정숙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되고 사랑은 영원하며 매일은 새로운 선물이라는 것을. 그렇게 정숙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시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